안녕하세요. 건담올리 야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들을 통해서 또 질문들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이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먼저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윙 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즈입니다.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 등장하는 가공의 조직명으로 애프터콜로니 175년에 창설된 지구권 통일연합의 내부 조직입니다. 이름은 이제 황도대기구 오거니제이션 오브 조디악, 줄여서 이제 오즈라고 불리고요. 동년 이제 히로유이 암살 사건이 일어났던 해고요. 연합의 콜로니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이 되기 전에는 지구에서 콜로니로 물자를 수송하는 물류회사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우주 개발용으로만 존재했었던 모비슈트를 전투용으로 재개발했고 롬펠러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 이제 내부의 군사 조직으로 다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롬펠러 재단의 재력을 이제 등에 업고 모비슈트를 대량 양산했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리오를 연합의 재직병기로 채용하게 하는 것도 성공을 했죠. 또한 이 리오를 이용한 콜로니에 대한 위협이 효과적이었던 점에 따라서 군 내부의 일개 비밀 결사에 불과했던 이 오즈가 모비슈트 부대인 스페셜즈를 이제 연합의 정식 부대에 인정하게 만드는 것도 성공을 합니다. 참 빠른, 어쩔 수 없는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 이제 애프터 콜로니 193년에는 이제 이 재단의 일원이었던 트레이저 쿠션이 나다가 총사로 취임을 하고요. 군비 증강을 주장했지만 몇 명 있는 군 지도자였던 로벤토 원수가 화평을 주장함에 따라서 연합의 내부 여론은 화평으로 좀 기울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롬펠라 재단의 전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연합에 도전을 합니다. 모비슈트 개발을 맡았던 이 오즈는 고작 기아 리오로 무장한 연합에 비해서 에어리즈나 도라스 같은 최신의 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모비슈트 전에 전투 노하우도 풍부했던 병사들의 숙련도라든지 이러한 차이를 인해서 결국에 연합의 쿠데타가 또 성공을 해서 사실상 지구권 통일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모빌 시스템이나 지나친 전쟁의 확대는 트레이즈의 미학이 어긋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롬펠라 재단의 결정에 항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트레이즈는 실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레이즈는 화이트팽의 지구권 파괴의 선언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역사상 무대에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롬펠라 재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는 개인적인 병사들을 규합해서 이제 오즈 트레이즈파를 또 결성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트레이즈가 리니나 피스크래프트에게 가서 세계의 국가 원 빼앗고 다시 군사 세력으로서 화이트팽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전투 도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레이즈가 전사함에 따라서 항복을 선언했고 그 뒤로는 지구권 질서가 안정됨에 따라 이 오즈라는 조직은 해체를 하게 됩니다. 길게 이렇게 오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차근차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의 제이케빈님의 질문, 건담을 속한 모든 직원이 인정한 최고의 건프라와 최악의 건프라는 무엇인가요? 요거에 관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몇 가지 솔직히 약간 의견이 갈리긴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긍정할 수 있는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최고라고 한다면 역시 최근에 나왔던 BG 유니콘.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유니콘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요소들을 다 보여줬고 거기에 가동률까지 실현을 한 명시상부 PG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제품으로 나와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최악이라 불리는 건 솔직히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최악이라고 불렸던 녀석은 MG 페닉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MG 유니콘 베이스 기체들이 솔직히 평가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뭐 관절이 약하다든지 이 가변 기믹 때문에 이 가동성의 한계가 명확하다든지 뭐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소체에다가 이 유니콘 디자인을 무시한 듯한 이 암드아머의 백팩 장치 등에서 암드아머 2개의 무게 때문에 무게중심도 맞지 않는 둥 여러가지 눈에 띄는 단점만 엄청나게 많고요. 또 코팅 때문에 예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서 참 안 좋은 요소가 많이 모여있는 제품으로서 저희 최악의 건프라로서 페넥스를 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윤준영님의 질문, 전반적으로 데칼 쪽 이야기가 많이 질문하셨는데 건식 데칼과 수직 데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붙이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식 데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판박이랑 같은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붙여야 될 데칼을 오려내고 뒷면에 있던 그 종이를 제거한 뒤에 붙일 곳에 밀착시켜서 열심히 긁어주시면 됩니다.
습식 데카는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일단 데카를 잘라내고 물에 담가서 불린 다음에 이제 뒷면의 종이를 제거해서 데칼 부분만 이제 밀착시켜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모델링 도구 리뷰 쪽에 건식 데칼과 습식 데칼 붙이는 것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롱님께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쪽이 좀 더 빠르게 숙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PG 레드 프레임 데칼은 건식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실이 또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색에 관해서 이제 도색을 더한다 하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 도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출색으로 그대로 출시가 됐지만 난 이 사출색보다 약간의 좀 더 진한 색깔을 원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진한 색깔로 도색을 하시는 거고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색상인 부분에 도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꼭 설정화에 맞춰서가 아니라 개인 취향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G 유니콘이랑 레드 프레임 좀 뭐 살지도 고민된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비싸냐? 일단 비싼 건 유니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 프레임이 18,000엔, PG 유니콘은 20,000엔, 유니콘이 2,000엔 정도, 2,000엔 가량 더 비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PG 레드 프레임 리뷰에서 나왔던 타이거 스피어라고 쓰는데 타이거 피어스, 타이거 피어스랑 이제 클리어 파츠가 들어있는 요 박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회 한정으로 나왔던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물건이고요. 구하시려고 한다면은 이제 중고장터와 같은 개인 거래로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의 유한정님, 세카이의 스승은 누구인가요? 참 초반부터 의견이 분분했죠. 마지막 화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얼굴까지 깠지만 기아나 고지에서 수련을 했던 인물, 그리고 실루에서 봤을 때 망토를 펄럭했던 그 인물, 마지막 공개된 얼굴은 직원담에 도몬하고 이제 판박이 얼굴로까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정보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무엇인지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생겨먹은 요소나 모든 요소가 도몬카슈랑 똑같이 생겼지만 명확하게 나온 정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도몬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100%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유튜브의 송지선님, 스트록스님 유튜브 하시냐라는 질문.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록스님의 리뷰나 이런 방송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안내를 해드렸지만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긴 합니다. 일단 스트록스님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라고 전해드리겠고요. 유튜브의 김기우님, 창궁의 파프너가 시드와 자커가 같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창궁의 파프너 뭔가 하고 봤더니 보자마자 확실히 닮긴 닮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자커가 같은 이유, 캐릭터 디자인을 히라이 히사시라는 분이 맡았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시드도 맡으셨죠. 같은 디자이너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분이 맡으셨던 것들을, 다른 것들을 좀 캐릭터 디자인 맡으셨던 것, 다른 작품들을 보니까 무한의 리바이어스, 스크라이드, 그리고 시드 시리즈가 있었고 강철의 라인베럴, 은하귀 공대, 마제스틱 프린스 등 이런 것들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두 작품의 작화와 같은 이유는 캐릭터 디자인이 동일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의 임정민님, 엘스 폰타라고 하는데 엘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건필파 OVA가 두 편밖에 없느냐. 자, 일단 엘스는 지구 외 변이성 금속체, 이거의 약자로서 엘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금속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고요. 자유롭게 몸의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계나 생명체에 침식해서 융합하는 것조차 가능하고요. 또 엘스는 내양자파에 이끌리고 있어서 이노베이터가 될 인자를 지닌 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학습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입자변기에 대한 모든 학습까지 마쳤고 믿었던 GMP까지 무력화시키고 대형 입자변기에 대한 공격은 웬만큼 차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상당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극장판에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엘스가 목격이 되는데 거의 달만한 사이즈의 엘스의 중추도 있었고 순양한 만한 사이즈와 모비스트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가 등 다양한 이런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또 개별 엘스의 지능은 매우 떨어지지만 이게 군집을 이룰 경우엔 경이로울 정도로 지능이 상승한다고 하고요. 이노베이터가 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능숙하게 받아들여서 할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S에 융합되어서 장수한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세츠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S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건필파 OVA에 관해서는 빌드 파이터즈랑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 각각 한 편씩 계획 중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나온 정보 외에는 아직 별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몇 편으로 뭐 더 나온다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사이트에 크레이지님의 질문, 아리아의 서셰스가 짱구 아빠라고 불리는 이유. 전혀 명화쯤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왜 엮여 있느냐? 성우가 둘 다 후지하라 케이지라고 하시는 성우분께서 맡으셨습니다. 같은 성우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일종의 성우 장난으로 그렇게 써먹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사이트 이터널 프리덤님의 질문, 무라프라가가 살아남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분명히 로잉그린 맞고 스트라이크가 대파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TV판에서 오리지널 CD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망 플래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소설판에서는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양전자빔의 세포 하나하나가 불타 산화되는 묘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단 이렇게 부서진 헬멧이 우주에 떠다니는 등 사망했다는 연출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나온 이제 데스티니의 연관성 때문인지 이제 스페셜 에디션, 시드 스페셜 에디션에서 이 동일한 장면이 에서 이제 헬멧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나올 데스티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왜 살아남았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터널 프리덤님의 질문, 더블로에서 마스라우가 빔사벨을 사용했다가 스사노에서 실체검으로 바꾼 이유, 그리고 GN 드라이브 생산이 빠른 제조가 가능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스사노에 대해 실체검에 관한 이야기, 일단 무장의 변경성에 관해서는 이제 공식적인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뭐 매뉴얼이나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뭐 마땅히 분명한 내용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성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더블 호라이저를 비롯한 이런 기체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GM 필드 이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 실체검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의견도 존재를 하고요. 엑시아가 건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제 실체검들을 무장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의 생각이 들고, 또 이 기체들 스사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품 대항로에 유사 태양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GN 입자 소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빈병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자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자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실체검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GN 드라이브 제작에 관해서 극장판에서 이제 GN 드라이브를 되게 빨리 만들었는데 초기 태양로 제작이 20년 동안 5기였다라고 하죠. 근데 극장판에서는 2년 만에 2기를 만들었던가요?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빨리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불명입니다. 그냥 이안 바스티가 짱짱맨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명확하게 공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뭐 딱히 나온 게 없어요. 아이씨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트에 연하님의 질문, 시드 외전에 나오는 카본 휴먼 그리고 빌드 파이트 트라이에서 베이건 기어 시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물어보셨는데, 카본 휴먼 이거는 버서스 아스트레이에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단어인데, 이제 카본 카피와 비슷하게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수수께끼 조직이 라이브러리안이 보유하고 있고요. 클론과는 다르게 원본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 유전자를 주입해서 코디네이터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체 정보를 원본하고 동일하게 조작을 하고 팬텀 페인처럼 요람을 사용해서 적절한 조작한 기억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죽은 사람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G 베이건 기어 시드가 나온 계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AG 판권 협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그 해당 에피소드 한 편에만 특별 출연으로서 참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시 또 AG 관련 기체들은 하나도 등장 못했죠. 특별 출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의 크레이지님의 또 질문,
구판 144분의 1과 100분의 1의 알트론 건담이 나타쿠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왜 우페 있는 쉘롱을 나타쿠라고 부르나요? 이거에 관해서는 박스 아트부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박스 아트에서 다 대놓고 써 있습니다. 나타쿠라고. 이 당시에 이제 TV판과 EW판 극장판 기체의 명칭이 약간 좀 명확하게 정립이 좀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윙건담 제로를 예로 든다 그러면 윙건담 제로 같은 경우에 이제 TV판은 그냥 윙건담 제로, 극장판이란 건 윙건담 제로, EW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명확하게 정립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윙건담 제로 커스텀이라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뒤에 커스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알트론 역시 따지면 이제 알트론 커스텀이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특이하게도 얘는 별칭이 나타쿠가 제품명으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정확히 이유에 관해서는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표기를 그냥 나타쿠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트론 이제 나타쿠라고 부르는 이유, 쉔롱 이어서 이제 알트론까지 나타쿠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타쿠라는 게 창 우페이의 아내인 롱메이란의 별명입니다. 그 롱메이란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톨기스를 타고 L5에 쳐들어왔던 과거 이제 오주군과 교전을 할 때 우페이가 이제 프로토타입이었던 쉔롱을 타고 추격해서 도와줘서 승리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메이란은 톨기스의 지나친 가속도에 몸이 망가져서 전투 직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메이란의 죽음의 순간까지 보였던 이 투지에 감회된 우페이가 메이란의 의지를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 지어서 이제 자신의 기체에다가 아내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나타쿠라고 이제 대입을 해서 부르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거에 관한 내용은 애니메이션 상에는 전혀 한마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타쿠라는 명칭은 아내의 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롱기누스의 창님의 질문. 빌드파이터즈에서 이제 요 장면이었죠. 제가 이 데뷔를 했을 때 빔사벨로 이제 머리를 관통하게 때 머리를 드러내는 빔사벨인데 왜 이것이 가능하느냐. 실제 이제 빔사벨의 성질을 따지고 보면 확실히 열로서 이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실제 검처럼 이렇게 머리를 드러내는 장면이 불가능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결론은 없습니다만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은 프라모델 기준이죠. 실제 건담과는 약간 설정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거지성을 붙인다면 그런 내용을 붙일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장면의 극적인 연출을 위한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건담 빌드 파이터즈 배틀에서 패배 기준이 무엇이냐. 일단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패배 기준은 기체가 전투 불가 상태에 빠지면은 패배 처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투 불가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로 그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불명이고요. 일단 싸울 수가 없으면 패배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이어지는 질문들. 블레이드 안테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의 역할 통신 안테나입니다. 명칭이 블레이드 안테나라서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에 사용되는 안테나고요. 카메라에 관해서는 일단 프리덤에 대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마에 있는 그 이마 뿔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메인 카메라로서 3번 있는 게 메인 카메라고요. 지금 2번이 로드 안테나고 4번 눈에 있는 게 밑에 보시면 듀얼 센서와 서브 카메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뿔 위에 있는 게 메인 카메라고 눈 쪽에 있는 거 이제 서브 카메라랑 각종 센서들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뭐 기체마다 약간씩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뭐 정형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썩된님 닉네임이 참 독특하시네.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에 관련된 스토리를 쓰느냐 아니면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어서 회의를 거쳐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글쎄요 제가 반다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내용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찾아봐도 나오는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디자이너는 그런 것들을 다 짜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준비되어 있는 설정과 이 컨셉에 맞춰서 기체 디자인만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정이랑 이런 것들은 또 각본이나 이런 데서 따로 준비를 해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요구에 맞춰서 디자인만 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팀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할 거예요. 디자이너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다 짜고 만드는 케이스는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사이트의 천상연하님의 질문. 트란잠 사용했을 때 능력이 떨어지는데 더블 호라이즌 트란잠 사용하고도 이상 없이 전투를 벌이는데 트윈 드라이브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라는 질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이제 3세대 엑시아랑 이날 기차 때 나왔던 트란잠 같은 경우에는 사용 이후에 2차 재충전까지 기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후유증이 있었죠. 이후에 우리의 천재공돌 이안 바스트 이 양반이 이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개량을 했다라는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기에 등장하는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 후 후유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개량이 되어서 이제 기체들은 트란잠을 쓰고 난 뒤에도 예전에 이런 성능 다운 같은 후유증 없이 사이토 전투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 참 빨리 잘 가네요. 벌써 4월 중순이고 다음 주면은 또 4월이 또 끝자락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서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내일 주말에는 또 서울 신도림에서 하비 페어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가서 관람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또 모아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